광해군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조선의 역사는 다시 쓰였다. 인조 15년,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다. 폐륜군주로 몰려 인조에게 왕위를 빼앗겨야 했던 광해군. 그러나 이 무렵 인조는 청태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조선 국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나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인 수치스러운 사건. 인조의 굴복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다. 광해군의 비극과 함께 시작된 조선의 비극.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광해군은 반정 세력의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죽은 뒤에도 폭군이란 이름으로 낙인 찍혀서 임금이 받는 칭호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쫓겨난 폐륜군주. 이것이 광해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졌던 역사의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폐위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해군에 대한 이러한 평가 뒤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해군을 폐륜군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광해군은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선조 41년, 아버지 선조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광해군은 뜻밖의 말을 듣는다.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르느냐? 너는 임시로 봉하는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 광해군은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선조는 왜 광해군의 문안을 거부했던 것일까? 선조의 오랜 고민은 왕위를 이을 적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선조는 13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모두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선조가 눈여겨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광해군이었다. 그런데 선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선조는 더 이상 광해군의 문안 인사조차 받지 않으며 광해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선조와 광해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자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선조 25년, 왜군은 파죽지사로 조선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조정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했다. 신하들은 선조에게 서둘러 왕세자를 책봉하고 피난길에 오를 것을 청했다. 왕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는 결국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그에게 국왕의 권한 일부를 떼어준다.
이른바 분조. 조정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왕세자에게 통치를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가를 나누어서 경영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서 선조가 개성,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피난가 있는 상태에서 서북쪽 제일 끝에 위치한 지역에서 전쟁 전체를 통갈해서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아래 내려가서 국왕 대신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신료들을 총괄 지휘해야 할 그런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이제 나누어 맡게 된 것이 당시 세자로 책봉이 되어 있던 이제 광해군. 임진년 4월, 왜군이 충청도까지 북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선조는 마침내 피난길에 나선다. 궁궐을 지키던 호위 군사들마저 도망쳤고 100여 명의 문무 대신들만이 선조의 피난길을 따랐다. 한양을 빠져나온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넘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임금의 피난 소식에 백성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곳곳에서 약탈을 하고 궁궐을 불지르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악화된 민심을 진정시킨 것은 바로 광해군이었다. 선조가 의주에서 피난하는 동안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강원도 이천까지 내려왔다. 광해군은 지방 각지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달래고 의병들의 전투를 격려하는 등 항전 활동에 앞장섰다. 광해군 휘하의 군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맞서 싸웠으며 왜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데 성공했다. 광해군은 의병들에게도 관군과 마찬가지로 군량을 보급하고 면세 혜택을 내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전국의 의병을 조직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조선의 교통로를 확보하고 왜군의 보급로는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